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마이크를 잠시 켰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직도 사회에 큰 혼란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PD들이 저한테 이런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정치 체제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기후변화 혹은 기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그런 카메라를 켰고요. 먼저 우리가 이미 1980년대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채로 또는 알면서 속아 넘어가는 채로, 그래서 역사의 청산이 굉장히 늦어졌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이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많은 곳에서 이미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제보들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이런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가 문제를 받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로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기후 전략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따라가면서 그 부분들을 더 우리의 경제 전략으로 그린 이코노미를 이루기 위해 빠른 형태로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 맞춰왔던 거는 기술력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 전략 또는 탄소 포집 기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한 원자력 같은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는 혼합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RF백이 아닌 CF백의 개념으로도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충적인 모습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민주적 과정이 아닌 비상계엄과 같은 군부 시대에 접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산업 및 기술이 하나로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많은 인권이라든지 자유가 희생이 되면서 이러한 산업과 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는 단기적 정책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상계엄 상황은 결국은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해가지고 한 곳으로만 돈을 쏠리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겪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자격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산업과 기술 집중이 되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재생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자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성과 위주의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원자로가 많이 건설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주요 산업에서 인센티브가 아닌 명령으로 바뀌면서 획일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산업들은 또 도외시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배척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중의 의견과 감시가 먹혀들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돼서 희생을 하게 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기를 하겠다라는 방식이었지만, 결국은 재벌만 제대로 크고 내부 산업들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제대로 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바뀌어갔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책 변화는 경제 우선주의가 되겠습니다. 환경이나 인권이나 평화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수출이었단 말이죠.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글로벌리 팔로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맞다. 그리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너희들 노동력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뺀다는 거죠. 결국 수중적으로 집중했던 그런 시대가 다시 된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대신에 LNG 같은 화석연료 부분들이 실용적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기후 목표라는 부분들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경쟁적 과정에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2100년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2.0 내각과 연계해서 화석연료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가속화될 수 있었던 우려도 사실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이슈는 국제협력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틀리면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난번에 있었던 외교적인 실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이런 군부하에서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동남아시아의 군부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잘 드러나지 못하느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정보화에서는 결국은 외교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래서 파리협정이라든지 IPCC 이런 주요 이니시티브에서 우리가 밀려나게 되는, 결국은 구조정부는 그러한 것들도 탈퇴하게 되면서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지 않게 되겠나라는 상상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중앙집권적인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배출 감소, 산림복원, 도시녹화를 반대 없이 강제하는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는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희생을 위해서냐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 시민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분만이 터져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폐기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냥 하면 되니까. 지속 가능한, 모두가 어우러져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협력과 신뢰, 그리고 존중에 바탕한 사회, 이런 부분들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밤 11시, 9시, 10시 통금을 하고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저항을 하고 그 부분이 음지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고, 이게 뭡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최근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어떤 생각들에 대한 부분, 또 제 의견들을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서 교환해 나가는 내용 하면서 우리는 바꿔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거 아직도. 더 큰 글로벌 위기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COP29가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 정해진 건 COP32까지는 다 정해졌습니다. COP33은 꼭 대한민국, 특히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여수에서 개최되어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합의 도출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일구어낸 시민의식으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